그리고 이 모임의 성격에 대해서 잘 모르고 왔고요. 다만 뭐 공정과 상식을 말하는 모임이 있다고 해서 그래서 우리 사회 공정에 관한 얘기를 해달라고 해서 그것만 딱 준비를 해왔습니다. 그 윤석열 그 전 총장님에 대해서는 제가 어떤 입장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이분이 출마 선언을 한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출마를 한다면 어떤 메시지를 던질 것인가, 메시지를 던진 것도 아니고, 또 어떤 사람들과 같이 할 것인가, 그 다음에 앞으로 정치 일정을 어떻게 할 것인가 등등등등에 대해서 하나도 알려진 바가 없기 때문에 제가 거기에 대해서 견해를 가질 수 있는 형편이 아니라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다만 우리 사회 속에서 윤석열 현상으로 나타난 어떤 공정에 대한 욕망의 실체가 무엇인지 그것을 짚어보고, 그 다음에 꼭 특정 정당의 후보를 겨냥한 게 아니라 모든 정말 정치에 뜻이 있는 모든 정치인들이 짚어봐야 할, 그런데 새겨야 할 점들이 어느 지점인지를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사회가 보통 이제 농경사회에서 산업사회를 거쳐서 정보화 사회로 이행을 하는 그런 경로를 보이는데, 한국 사회는 이게 거의 한 세대 안에 다 이루어졌죠. 그래서 우리나라 사회가 이제 산업사회에서 정보화 사회로 넘어가는 게 90년대 중반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때쯤 이제 그 충격 때문에 터진 게 IMF라고 생각을 합니다. 적어도 90년대 이후에 우리 사회는 이제 특히 21세기에 들어와서는 완전히 정보화 사회로 변모를 했고, 그러니까 이게 산업화 이후 사회라는 겁니다. 그리고 서부에서는 이게 1960년대 넘어가는데, 가령 그 당시에 나왔던 얘기가 다니엘 벨의 그 이데올로기의 종언이라는 책이 생각나실 겁니다. 그건 바로 뭐냐면은 산업사회에서 정보화 사회로 넘어가면서 기존의 이제 이데올로기라고 했던 게 좌든 우든 진보든 보수든 이 모든 것들이 의미를 잃게 되는 그런 상황을 말하는 거죠. 사실 진보니 보수니 이런 것들이 사실 산업혁명의 산물이기 때문에 그것으로 우리 사회는 아직까지도 정치를 규정하는데 그것이 상당히 낡은 틀이 되었다. 이미 오래전부터.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 사회는 이제 근대화의 두 가지 과제, 쉽게 말하면 산업사회가 결국 근대화 사회였는데, 근대화의 두 가지 과제를 세계에서 유례 없을 정도로 성공적으로 성취했습니다. 경제적으로 산업화를 이룩했고, 정치의 민주화까지도 이룩했습니다. 그래서 1987년을 기점으로 해서 우리는 근대화에 필요한 두 가지 과제를 완수한 상태라고 할 수 있고, 그와 더불어서 사실 두 가지 위대한 이야기가 종언을 고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회를 이끌어왔던 박정희 서사,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 이후를 이끌어왔던 민주화 서사가 사실은 완성이 돼버린 거고, 그러다 보니까 한국의 이제 보수적인 분들은 아직도 그 박정희 신화 1979년 이전의 마인드가 가 있는 거고, 그래서 이제 한미동맹이니 아니면 뭐 산업화니 이런 얘기들을 주로, 그러니까 과거의 기억을 가지고 현재와 미래를 판단하는 이런 경향을 보이고 있는 거고,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1987년에 기억이 고착되어 있다는 느낌을 지금 계속 받을 겁니다. 이분들 통치하는 방식도 사실 운동권 방식이고, 마인드도 운동권 마인드고, 결국은 두 개의 이미 시효가 다한 서사를 가지고 지금 이끌어왔던 거고, 지난 정권들, 적어도 노무현 정권과 김대중 정권과 노무현 정권까지는 하더라도 그 전에 보수든 진보든 어떤 정권이 들어선다 하더라도 사회를 진전을 시켰는데, 그 이후에 이명박 정권과 박근혜 정권과 문재인 정권 들어와가지고 우리 사회가 진보한다는 아마 느낌이 없으실 겁니다. 계속 재탕만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MB 정권 같은 경우는 사실은 747 공약을 해가지고 박정희 시절에나 가능했던 고도성장 전략을 갖고 나왔고, 당연히 이게 먹힐 리가 없는 거죠. 우리나라 경제가 고도화됐기 때문에. 그 다음에 박근혜 정권은 박정희 정권의 상부구조, 즉 정치적인 상부구조를 재탕한 겁니다. 그러니까 3공으로 돌아가지고 결국은 탄핵을 맞아버린 거죠. 그러니까 두 개의 정권이 박정희 정권의 경제정책과 정치적 상부구조, 이 두 가지를 리사이클링하다 망했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 민주당도 마찬가지입니다. 김대중 노무현 정권 이후에 다음 이야기를 쓰지 못하고 1987년 그 얘기에 지금 고착이 되어 있고, 그 다음 지금 하는 게 딱 하나 남은 게 계속 노무현 마케팅밖에 못하는 이런 상태로 전락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민주화 투쟁이라는 것은 과거에는 길이만한 이런 것이 될지 몰라도 이미 이 자체가 상징 자본이 됐고, 그들의 권력의 토대가 되고 그들이 누리는 기득권의 토대가 돼버렸다는 사실이 이제 이번에 드러난 겁니다. 민주화 세대들은 그들은 과거에는 저항 세력일지 모르지만 이제는 권력자가 되었고, 새로운 기득권층에 대해서 자기들이 갖고 있는 세습을 좀
자기들이 갖고 있는 특권을 자식들에게 세습하는 단계까지 이르는 거죠. 이 사태를 전적으로 보여줬던 게 조국 사태였고, 이걸 통해서 이른바 민주화 투쟁을 했던 그 사람들이 얼마나 독선적인가, 얼마나 위선적인가, 그리고 내로남불의 이중잣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인가라는 게 지난 2년, 거의 1년 반, 2년 사이에 우리의 정치적 경험이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이번 그 재보선 선거에서 드러난 것들을 보게 되면 이제 2030이 굉장히 큰 주목을 받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2030 젊은 세대들은 항상 젊은 사람들은 진보적인 성향을 갖고 있고 나이가 들수록 보수적 성향을 갖는다라고 했는데 그 공식이 이제 깨져버린 거죠. 그래서 우리 사회를 보면 한편은 2030, 그 다음에 4050, 그 다음에 6070이 일종 블록처럼 이렇게 나눠져 있고, 이번에는 2030이 6070에 이제 붙어버린 이런 양상이 돼버린 거죠. 이 새로운 세대는 두 가지 기억에서 자유롭습니다. 그러니까 산업화 서사, 각종의 서사, 한국정쟁과 산업화의 기억 자체가 없고요. 왜냐하면 얘들은 한국의 OECD 국가죠. 선진국에서 태어나서 선진국에서 자랐던 그런 경험을 갖고 있는 거고, 동시에 민주화, 5.18에 대한 기억도 없습니다. 이들에게 5.18 얘기라는 건 우리가 어렸을 때 들었던 6.25 얘기보다 훨씬 먼 겁니다. 광주가 40년 전에 이런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들은 오히려 이제 4050에 대한 적개심이 굉장히 강한 것이 왜 그러냐면은 6070과는 만날 일이 없고, 사회에서 접하는 게 4050은 사회에서 스승으로 또는 직장 상사로 이른바 꼰대로 만나게 되는 거고, 6070은 사실 접촉이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그쪽에 이제 붙어버린 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그 산업화 사회가 탈산업화, 포스트 인더스트리얼 소사이티로 가게 되면서 이른바 이제 계급론이라는 것이 약화가 됐고, 이른바 좌파 진영에서도 계급론이라는 게 약화돼서 계급론 대신에 등장한 게 세대론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냥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데올로기가 종언한 시대고, 두 번째로는 디지털 경제라는 것은 과거처럼 노동가치설 가지고 설명이 잘 안 됩니다. 어떤 사람의 창의성이 엄청나게 수천 명의 노동력을 합친 것보다 더 큰 가치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전통적인 산업혁명 시대에 만들어진 이런 이론 가지고 설명이 잘 안 되는 측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계급론에서 세대론으로 이제 담론이 좀 변하는 측면들이 보이는데, 그 대표적인 얘기가 88만 원 세대입니다. 이들이 최초로 이제 새로운 세대의 문제에 주목을 했었고, 하지만 해법은 여전히 이제 뭐였냐면은, 해법은 여전히 짱돈이 들어라 이런 식의 옛날 4050식의 해법을 제시했던 거죠. 요즘 젊은이들 같은 경우는 어떠냐면은, 우리는 모든 문제를 사회적 구조적으로 보고, 그래서 조직적, 집단적으로 해결하자. 그래서 조직화하고 이런 식의 생각을 갖고 있었다면, 거기에 익숙하다고 한다면 그게 이제 투쟁이죠. 요즘 젊은이들 같은 경우는 투쟁이 아닌 경쟁입니다. 경쟁. 투쟁 대신에 경쟁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회적 국가적 해법을 보질 못해요. 사실 그게 가능하다는 믿음 자체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모든 문제를 개인적 해법을 추구하고, 그 개인적 해법이 바로 경쟁이라는 걸 나타나는 거죠. 최근에 나타나는 인국공 사태라든지 이해가 잘 안 되죠. 비정규직을 정규직 만들어 달래며, 그래서 비정규직을 정규직을 했는데 젊은이들이 반발하는 거죠. 그건 왜냐하면 나는 정규직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데 쟤네들은 대통령과 악수했다고 공부도 안 하고 바로 정규직이 돼? 이건 불공정해. 이게 요즘 애들의 마인드라는 거죠. 동계올림픽 때 우리 같은 사고방식으로는 남북이 같이 만들면 좋은 거 아니에요? 단일팀? 하지만 젊은 사람들은 그렇다면 그 대표팀에 들기 위해서 노력했던 걔네들의 그 노력은 어디 가느냐, 이런 코드라는 겁니다. 사법고시 부활해라. 로스쿨이라는 게 어차피 옛날에 사법고시는 공평이라도 했는데 이거 로스쿨은 뭐냐, 이런 식이라는 거죠. 그리고 최근에 벌어졌던 그 문제도 있죠. 그 고대 캠퍼스 문제 같은 경우는 아주 여실하게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는 공부해가지고 본교하는데 쟤들 공부 안 했는데 저기지? 그랬는데 쟤들이 왜 본교생인 척해? 내가 참을 수가 없어. 이런 마인드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나 혼자 해결할 테니까, 그러니까 경쟁의 공정성, 그것만 이제 보장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근데 그게 이제 조국 사태 이들이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는 게 그거였죠. 사실 젊은 세대는 그 이전에도 최유라 사태 때도, 정유라 사태 때도 아주 민감하게 반응했는데, 조국 사태 때는 표창장 위조니 모든 스펙이 다 위조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격렬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이 사람들은 이제 애들이 공정을 얘기해요. 다른 건 얘기하지 않고 그냥 내가 경쟁할 수 있게끔 게임의 규칙만 공정하게 해달라. 이 정도 요구, 그 이상의
뭐랄까 전망을 가질 수 있는 여유가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이제 평등주의라는 건 결과를 수정하는 거잖아요. 국가가 개입해서 결과를 보정하고 수정하는 건데, 여기에 대한 굉장한 그것이 허구다라는 느낌들이 있습니다. 옛날에 조국이 얘기했던 가재, 붕어, 개구리, 자기는 그렇게 얘기하고 자기 아들은 법전을 보내고 자기 딸은 어디를 보내려고 그래요. 의전을 보내려고 하잖아요. 이걸 딱 보면서 이 젊은이들은 이 평등주의자들이 갖고 있는 위선과 허구, 그러니까 평등주의 자체를 위선, 허구라고 이제 보는 거죠. 그래서 또 이들을 이데올로기 시대가 지났기 때문에 우리처럼 옛날처럼 사회주의니 무슨 주의니 이걸로 묶어줄 이념 자체가 없기 때문에 이들이 조직화할 수 있는 계기가 없는 겁니다. 이른바 그라노레시라고 해서 대서사가 종언을 구한 세계죠. 그러다 보니까 조직이 아니라 원자화된 개인들로 자기 경쟁을 통해서 개인적인 협박들을 구하는 가운데, 이들이 이제 온라인에서 네트워크로 묶여가지고 종족화해서 종족화하고 부족화하는 그런 현상들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제 이것들이 최근에 이제 여성주의에 대한 백래시도 나타나고 있는 거죠. 상당히 반동적인 형상을 보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다음에 그러는 가운데 뭐가 되냐면 이제 소득이라는 게 원래 근로소득인데 이제 노동시장이 이제 열악화가 됐습니다. IMF 이후에. 그러니까 고용의 안정성이 깨지고 비정규직이 늘어나고 고용의 안정성이 다 깨지고 뭐 이런 상황이고, 소득도 늘질 않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소득이 는다 하더라도 근로소득으로 일단 자산 격차를 따라잡을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열심히 일해가지고 내가 부자가 될 수가 없는 건데, 부동산을 하거나 이렇지 않으면은. 그러니까 정부에서 이제 소득주도 성장을 했는데, 그게 사실 성공을 했다 하더라도 소득만 가지고는 이 격차를 따라잡을 수 없다는 이런 절망감이 있는 것이고, 그런 절망감에서 이 사람들은 뭐라는 거냐, 부동산을 할 돈이 없으니까, 부동산은 이미 4050들이 점령을 해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남은 거는 주식하고 또 하나는 가상화폐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 또 가상화폐가 폭락했지 않습니까? 이런 거고, 그 애써 번 돈들마저도 그렇게 날려서 소수의 사람들, 투자의 귀재인 소수의 사람들한테 몰아주는 이런 상황이 돼버렸던 겁니다. 그래서 문제의 사회적 해결을 꾀하는 게 아니라 항상 이런 식으로 개인적 해결을 꾀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모험적이고 투기적으로, 왜냐하면 이 꿈을 정상적인 방식에 이룰 수 없기 때문에 모험적 투기적으로밖에 이룰 수 없다라는. 그러니까 벼락부자라는 말은 이해가 되지만, 벼락거지라는 말은 바로 뭡니까? 이거는 그 욕망이, 즉 극소수의 욕망을 모든 사람들이 다 갖게 됐다라는 거예요. 이런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젊은이들이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이 공정이라는 걸 메리토크라시, 즉 능력주의와 실력주의로 지금 발산하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하지만 능력주의와 실력주의라는 건 하나의 환상에 이제 불과하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대통령은 기회는 평등하시고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이게 거짓말이라는 걸 모두 알고 있고, 사실 지킬 수 없는 약속을 한 거예요. 왜냐하면 현실에서 기회는 불평등합니다. 조민하고 평택항의 그 노동자하고 같습니까? 그들은 공정하게 경쟁한다고 해서 이게 공정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 실력은 부모 실력이거든요. 지금 부모 실력이고 절반 이상은 부모 실력인데, 그 기회 자체가 불평등한 겁니다. 그래서 과정을 공정하게 하는데 뭐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그 과정의 공정성마저 깨버린 거예요. 스펙들 다 조작을 하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 다음에 결과는 당연히 정의로울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설사 과정이 공정한다 하더라도 기회 자체가 불평등하고, 그런 이상 정의로운 결과가 나올 수 없는데, 결국 과정이 공정하면 경쟁을 통해서 내가 뭔가를 이룰 수 있다라는 이런 꿈을 가질 수 있는 것은 극소수예요. 그 사람들, 극소수, 배운 사람들, 집안 잘 나와서 하버드 나오고 이런 사람들은 그렇게 되겠지만, 대부분의 노동자들은, 대부분의 청년들은 그 꿈을 가질 수가 무망한 겁니다. 그런데 그 특정 소수만이, 아주 극소수만이 누릴 수 있는 꿈을 모두가 다 꾸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쟁이다라는 것은 항상 승자가 있고 패자가 있는 겁니다. 1%의 승자와 99%의 패자인데, 이걸 사회적 해법으로 내놓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젊은이들은 사회적 해법을 못 생기기 때문에 내가 그 1%에 들어가겠다, 그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런데 수학적으로 확정된 거잖아요. 1%는 딱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1%고 나머지 99%는 못 들어간다고. 그들은 루저가 된다는 건 이건 수학적 확실성이에요. 이걸 사회적 해법이라고 제시하는 게 지금 젊은 정치인이 나와서 하는 짓이에요.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공정의 의미다라는 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시대의 화두가 됐죠, 이 시기에.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지난 정권도 그렇고, 특히 이 정권 들어와서 이 공정이라는 게 깨졌다는 게 너무나 분명하기 때문에. 그리고 윤석열 전 총장의
주목을 받았던 이유도 바로 그것 때문이다라는 거죠. 근데 이게 하나의 시대 정신이 되었다라는 것은 이제 그 경쟁 후보인 이재명 지사, 도지사가 지금 숟가락을 또 올려놨더라고요. 그 부분 그 전에는 왜 기본소득 가지고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기본 시리즈라는 게 아주 전형적으로 평등주의 정책이거든요. 이게 먹히질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젊은 세대들은 뭐냐면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경쟁의 결과 벌어진 불평등은 참겠다라는 거예요. 그건 내가 노력이 부족해서 능력이 부족해서 실력이 부족해서 된 거기 때문에 그렇게 벌어진 것 자체가 정의로운데 국가가 들어와서 개입한다는 걸 오히려 불평등하다고 불공정하다라고 이런 생각을 한단 말이죠. 이게 이제 능력주의 폐해입니다. 그러니까. 젊은이들이 그렇기 때문에 이 나라 미래가 어떻게 될지 지금 굉장히 걱정스럽습니다. 저는. 그러니까 평등주의 정책에 인기가 싹 없으니까 슬쩍 빼고 요번에 이제 성장 얘기를 하면서 공정 얘기, 숟가락을 얹어 놓은 겁니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문제는 뭐냐, 이런 식의 포퓰리즘적 접근을 한다는 거예요. 저는 기본소득 시리즈라는 게 사실은 뭐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결과를 수정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프로젝트 중에 하나인데 이것 자체를 슬쩍 버리고 또 하면서 아주 전형적인 포퓰리즘적인 접근들을 좀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성장 얘기를 합니다. 왜? 국민의 60%는 아직도 성장 이데올로기를 갖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고용 없는 성장, 그렇죠? 그다음 낙수 효과 다 없어진 지 오래임에도 불구하고 옛날처럼 747 뭐 이런 생각들을 하는 분이 대부분이니까 거기다 슬쩍 얹고 그다음에 이제 공정 슬쩍. 이분이 조국 사태 때 한마디도 안 했어요. 부당하다고 한마디도 안 했던 분인데 슬쩍 얹는 겁니다. 이것만 봐도 이제 공정이라는 것이 시대적 화두가 됐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사실은 여기 공정에는 두 가지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윤석열 총장을 통해 가지고 표출되는 그건 바로 그냥 법적 형식적 공정에 대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 정권이 그것마저 깨버렸거든요. 사실 법적 형식적 공정이다라는 것이 아까도 얘기했듯이 하나도 공정하지 않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재용 씨하고 나하고 공정하게 운영한다고 되겠습니까? 조민하고 누구하고 공정하게 법적 형식적으로 다 공정해요. 차별하는 제도 법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정합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 이것마저 깨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법적 형식적 공정이라는 게 한마디로 뭐냐면 공정이라는 것은 똑같아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내로남불이라는 거죠. 같은 잣대를 들이대는 게 아니라 우리 편은 봐주고 저쪽은 이런 식이라는 거죠. 그런데 또 칼을 갖다가 그 칼을 이쪽 저쪽 공정하게 됐기 때문에 이분이 이제 공정의 상징으로 이제 떠오른 것이고요. 또 다른 한편으로는 뭐냐면 절차적 정당성을 지켜야 되는 겁니다. 특권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죠. 근데 이분들은 항상 법을 어겨놓고 한다는 얘기가 통치행위. 그러니까 이 사회에, 이 나라에 어떤 권력을 가진 그 사람들은 법 위에 서 있다라는 거죠. 이런 특권을 인정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민주주의적이지 않거든요. 바로 이 부분, 이걸 깬 것에 대한 견제를 이분이 해왔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이제 절차적 과정의 공정성의 상징이 됐는데 사실 공정의 문제는 이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사실은 하나의 우리 사회 좀 전에 제가 쭉 묘사했던 아주 이 원초적인 이 불공정의 상태라는 것이 어떤 계기를 맞아가지고 트리거처럼 방아쇠처럼 이 계기를 맞아서 강렬하게 표출된 것일 뿐 사실 뭐 조민이나 이런 사람들이 뭐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런 편법을 뭐 다양한 편법을 쓰지만 이런 식의 하는 사람들이 한국의 경쟁 체제가 무너졌다라고 할 정도로 이렇게 물러나다가 보지는 않거든요. 다만 그걸 통해서 이제 표출이 돼버렸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봐야 될 것은 빙산의 일각을 보는 게 아니라 그 밑에 깔려있던 더 큰 밑에 얼음덩어리들을 봐야 되는데 그것은 더 큰 불공정성의 문제고 그것은 바로 현실 자체의 불공정성 이라는 거죠. 한마디로 경제적 불공정성과 실질적인 그래서 경제적 공정, 실질적인 공정, 형식적 공정이 아니라 실질적 공정으로 나가는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건 윤석열 총장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것 단지 검찰총장으로서 잣대를 동일하게 됐다. 이거 가지고 대선 후보가 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우리 사회가 지금 당하고 있는 바로 그걸 통해서 표출됐던 진짜 욕망과 진짜 불만과 진짜 그 부분, 진짜 문제에 대한 대답을 내놔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결정적이라고 보고, 이건 이분만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대선 주자들이 거기에 대한 대답을 내놔야 될 겁니다. 다른 건 희망이 사라졌어요, 지금. 그렇죠. 우리 때는 어렸을 때만 해도 아무리 가난하다 하더라도 앞으로 삶이 나아질 거라 희망을 가지고 버텼는데, 지금 이 세대는 어떠냐면은, 이 세대는 세방 이후 최초로 부모 세대보다 못 살지도 모르는 세대가 된다는 거죠. 그 재밌지 않습니까? 계속 경제는 성장합니다. GDP는 올라가는데 삶은 계속 못 살아져요. 이게 지금 자본주의가 실패했다는 얘기거든요. 이 부분이.
그렇다고 해서 옛날처럼 사회주의 같은 뭐 대안이 가능한 시대도 아니고, 이러다 보니까 희망을 잃으니까 경쟁, 개인적 해법을 구하는 가운데 애들이 메리토크러시에 빠지면서, 그러니까 메리토크러시가 결국 어떻게 되냐면은, 자, 공정한 경쟁의 룰을 만들었어. 그래, 경쟁해. 1% 성공하고 99% 실패할 거잖아요. 그럼 그 9%는 뭐냐면 남 탓도 못해, 이제는. 그럼 내 탓이 되거든요. 그럼 그때 그 좌절감, 죄책감들, 이건 어쩌란 말입니까?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기성세대들이 답을 내놔야 되는 겁니다. 그 젊은 세대들이 바라는 거, 진짜 바라는 건 이런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냥 내가 열심히 노력하면 먹고 살 수 있게 해주고,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조금 저축하면 그걸 가지고 언젠가 조그맣지만 내 집 빌라라도 한 채 살 수 있는 이런 사회. 굳이 뭐 비트코인 같은 거, 가상화폐 이런 위험한 짓을 안 한다 하더라도 내가 정말 성실한 노력만 가지고, 노력만 하면 뭔가가 보답이 오는 그런 이런 소박한 바람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안 되니까 지금 자꾸 비트코인은 뭐 영끌에서 비트코인 하다 망하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그러다 자살을 하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지금도 폭락을 했으니까 굉장히 많은, 누군가는 떼돈을 벌었겠지만 정말 그 떼돈이 누군가입니까? 폭락한 사람들이 정말 어려서 알바해서 번 그 돈을 뜯어먹는 거거든요. 이건 약탈적인 거고, 이거 아주 야만적인 겁니다. 이런 게임들을 갖다가 부추기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이 정권은 국민이 부자가 되는 꼴을 못 보는 것 같다. 황교안 씨 같은 경우에. 아니, 가상화폐 투자해가지고 부자가 된다면 나부터 하지. 이런 무책임한 발언들을 하는 건데, 영합을 하려고. 왜냐하면 지금 젊은이들은 코인값 떨어지는 발언들 싫어하거든요. 이런데 정치인들이 영합을 하고, 이래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계층이동이 이제 끝났습니다. 지금 세습화되고 있거든요. 결국은 이 4050 세대들도 아무리 진보적이다 하더라도 그들이 누린 특권들, 누구들이 지금 기득권들을 자기 자식 세대한테 지금 내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계층 이동이 불가능했어요. 한국이라는 게 한국전쟁 때문에, 한국전쟁 덕분에 전 세계에서 가장 평등하게 출발한 사회예요. 정주영 회장도 소 한 마리를 출발했잖아요. 모두가 그냥 잿더미에서 같이 출발했거든요. 그게 한국 사회의 굉장히 뭐랄까, 한국 사회의 역동성의 그 토대라고 보는데, 이젠 그렇지 않습니다. 딱 정해져 있거든요. 지금 SKY 뭐 이런 대학에 들어온 애들도 부모 조사하면 특정 인구 집단에서만 나올 거예요. 이건 바로 자본주의가 망한다는 겁니다. 인재가 좁은 풀에서만 나오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그렇게 하는 애들이 그 인재냐? 인재 아니거든요. 돌대가리들이거든요. 부모만 잘 만났던. 이런 애들이 앉아서 엘리트 흉내를 내고, 이건 자본주의 경제 자체의 위기라는 겁니다. 그래서 계층 이동이라는 게 지금 불가능해졌던 거고, 이걸 가능하게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아주 가난한 집에 태어났지만 정말 내가 노력하고 이렇게 했더니 올라가더라. 그러니까 아주 소박한 기대라는 겁니다. 여기에 이제 답해야 되는, 이것이 저는 정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모든 대선 주자들한테 좀 제가 인용을 해준 말이 있는데, 정치라고 하면 맨날 그 포퓰리즘에서 어떻게 표 얻을까 이런 고민만 하는, 그러니까 아주 나쁜 어떤 걸로, 이제 우리는 정치라는 말 들으면 일단 부정적이잖아요. 정치라는 원래 그런 거 아니거든요.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 사람들을 조직을 하고, 그 다음 대화하고 타협하고, 그 다음에 사회적 합의를 만들어내고 그걸 추진하고, 이런 굉장히 좋은 활동이 정치인데, 앉아가지고 맨날 지지적 꼬셔가지고 누구 내세워가지고 어쩌고저쩌고, 어떻게 하면 지지율을 올리니까 여기에 영합하고, 이런 식의 표 얻는, 표를 얻어먹는 이런 식의 아주 모략질이나 하는 이런 행위가 정치를 지금 잘못 이해가 되고 있는데, 체코의 하벨 대통령의 말을 마지막으로 인용을 하겠습니다. 우리 정치의 본령을 회복해야 됩니다. 옛날에 소신을 가진 정치인들이 덜어덜어 볼 수 있었어요. 노무현이라든지 이런 분들. 원칙 있는 패배가 낫다. 패배한다. 원칙을 지켜야 된다. 그런 정치인들 본 지가 오래됐습니다. 한 명도 없어요, 지금. 이게 뭡니까, 지금. 사회가 가면 갈수록 훨씬 더 그런 분들이 늘어나야 정상이지. 어떻게 그런 사람들은 하나도 없고, 정치 몰입애들만 지금 남아있거든요. 정치는 부도덕한 게 아닙니다. 정치는 굉장히,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이 인간다워지려면 정치를 해야 된다고 해서, 오로지 정치를 할 때만 인간이 인간다운 속성을 가질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거기에 동의하고요. 제가 정치에 관심을 갖고 비판하고 토론하고 논쟁하는 것은 바로 그런 믿음 때문입니다. 정치를 통해서 사람들 에토스, 쉽게 말하면 훨씬 더 도덕적인 존재가 되고, 왜? 내가 비판을 했으면 그 비판 나도 지켜야 되잖아요. 그 덕분에 내가 더
그 다음에 내가 막 비판을 했는데 저쪽에 반론을 보니까 내 생각이 틀린 거야. 그래서 내가 좀 더 똑똑해지고 더 스마트한 존재가 되는 거고. 로고스. 이 에토스, 로고스를 함양하는 거야. 전체 시민들이, 전체 수준이 높아가는 이런 걸 정치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정치 지도자들이 그 길로 나가야 되는데, 맨날 앉아서 줄 세우고 진영 논리를 해가지고 사람들 수준을 갖다 완전히 돌머리 수준을 때려놓고, 그 다음에 광신도를 만들어 놓고, 그들의 열정을 착취해 먹고 사는, 이게 지금 정치가 돼버렸다는 겁니다. 정치는 부도덕한 게 아닙니다. 하벨의 말을 인용하겠습니다. 정치란 도덕적 감성, 자신을 비판적으로 성찰하는 능력, 진정한 책임감, 취향과 기지, 타인과 공감하는 능력, 절제의 감각, 겸손을 더 많이 강조하려는 인간적 노력이 행해지는 장소다. 우리가 이걸 믿어야 됩니다. 이걸 믿지 않을 때 그때 비로소 정치가 아주 부도덕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으로 발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정과 상식 이제 오라졌죠. 영향을 하잖아요. 제가 이제 정부를 많이 비판을 합니다만, 정부 그 비판의 가장 효과적인 것은 상대를 깎아내리는 게 아니라 대안이에요. 대안이거든요. 핵심은 거기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부를 그러니까 잘못한 것 이상으로 깎아내린다라고 해서 그게 득이 되는 게 아닙니다. 그건 오히려 자기들한테 해가 되는 거거든요. 더 정확한 건 뭐냐면은 그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고 국민들의 진짜 욕망들을 읽어내서 그러니까 정부를 욕하죠 국민들이. 그 욕을 그냥 그대로 받아가지고 전달하는 증폭시키는 게 정치인의 역할이 아닙니다. 그들이 국민들이 갖고 있는 그 불만을 정제된 언어로 정책으로 결정화해서 그걸 정식으로 제출하는 그 능력을 보고 국민들은 그들을 선택할 거라는 거거든요. 그게 굉장히 중요하고 제가 포인트로 집은 건 뭐냐면 공정의 이슈인데 아까도 얘기했듯이 법적, 형식적 공정마저도 무너뜨렸지만 그걸 이제 그래서 그 덕분에 지금 윤석열 총장이 대권 후보로서 반열에 이제 올라버린 거죠. 근데 그거 가지고 충분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건 하나의 필요 조건에 불과하고 충분 조건은 뭐냐면 그런 식으로 표출됐던, 즉 조국 사태 이면에 깔려있던 것들은 사람들은 어떤 법적 제도적 장치가 무너졌던 거에 대한 분노라기보다는 이 사회 전체의 불공정 구조에 대한 분노가 그걸 계기로 표출된 거거든요. 그걸 제대로 봐야 되고 거기에 대한 제대로 응답을 할 때 대권 주자에서 충분 조건을 갖춰주는 것이다. 그럼 윤석열 후보만이 아니라 윤석열 총장만이 아니라 다른 후보들도 마찬가지다. 거기에 대한 대답을 지금 국민들이 듣고 싶어 한다라는 겁니다. 거기서 긍정적인 대답을 내놓기를 좀 바라고 뭐든. 그 다음에 이걸 통합의 정치인이 통합이라는 게 필요하거든요. 이제는 혼자서 막 밀고 가는 게 아니라 내가 옳기 때문에 너는 적폐고 나는 옳아 뭐 이렇게 가는 거고 그런 게 아니라 예를 들어 부동산 정책도 그렇잖아요. 나는 공급 확대 정책하고 그 다음에 불로소득을 갖다가 환원하는 정책이 왜 충돌을 일으켜야 되는지 잘 모르겠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해야 되는데 항상 이념적으로 접근하다 보니까 싸움 대립구도를 만들다 보니까 정책 방향들이 어긋나거든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은 보수 진보 뭐 이쪽 저쪽을 떠나가지고 실용적으로 합의할 수 있는 사회적인 대타협을 끌어낼 수 있는 그런 리더십까지 갖는 것이 우리 시대가 지금 요구하는 거라고 봅니다. 마지막으로 두 가지를 좀 짚고 싶은데요. 조심해야 될 것이 첫 번째는 뭐냐면 아까 발제문 듣는데 극적파 정권 뭐 이런 거 저 동의하지 않거든요. 여기 대해서. 현 정권이 극적파는 전혀 동의하지 않습니다. 또 다른 한편으로는 중국의 저자세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한미동맹 저 동의하지 않거든요. 그런 말이요. 그러니까 보편적으로 동의할 수 있는 바탕이 상식과 공정이잖아요. 근데 그런 얘기를 하는 순간에 그것은 아이디올로지 레이든 된 거거든요. 이념화되어 있는 거예요. 공감을 못 받습니다. 그런 것들이고요. 그 다음에 현 정권이 뭐 파괴했다라 그러는데 사실은 저희가 현 정권을 비판을 하긴 했지만은 그건 뭐랑 비슷한 거냐면 여행지도 보면은 왜 성당 크게 나온 거 있죠. 그런 거 있죠. 크게 표시되잖아요. 여행 관광지도를 보게 되면. 그러니까 그건 바로 뭐냐 잘 보이게 하기 위해서 그걸 갖다가 제가 부각을 시킨 거지 그걸 갖다가 그 성당 그림을 실주 크기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걸 갖다 실제 가면 정말 이런 거 아니거든요. 그게 이제 이데올로기고 되게 선동으로 이렇게 가게 되는데 제가 원하는 건 그런 거 아닙니다. 저는 사람들이 잘 미처 못 보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그걸 갖다가 확대경을 된 거지 그게 확대된 크기다라는 겁니다. 우리 사회는 뭐냐면은 아무리 저들이 지금 연성독재를 지금 시도를 하고 있죠. 옛날에 말씀하신 것처럼 옛날 운동권 관습이에요. 습속으로 남은 거지 저들이 옛날과 같은 그 사고방식을 가진 그런 사람들은 아닙니다.
현실을 정확히 봐야지 정확한 비판이 들어가거든요. 그걸 비판한다는 건 사람을 깎아내리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그들이 잘못하는 것을 수정해서 우리 사회가 더 잘 나가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필요 이상으로 과장되게, 과잉되게 표상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우리 사회 시스템이 잘 돌아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공격했던 사람들이 다 지금 어디 있어요? 다 기소당했어요. 다 기소당했죠, 지금, 자기들이. 그건 바로 뭐냐, 우리나라의 시스템은 아직 살아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아직은 그런 사람들도 있지만 더 많은 사람들이 그 시스템에 충실하다라는. 그리고 이준석 총장도 그 중에 한 분이겠죠. 감사원장 같은 분들이. 더 많은 사람들은 자기 직분을 갖고 자기 직을 지키기 때문에 이 시스템이 유지되고 있다는 그 부분에 대한 신념을 좀 가질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정권마다 이렇게 달라지는 부분들도 있겠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정권이 잘못한 건 시대정신이다. 일정 부분 동의하지만 뭐냐면 우리가 갖고 있는 그 문제는 뭐냐면 정권과 관계없이 이 정권이든 저 정권이든 같이 그런 거예요. 지금 이거. 쉽게 말하면 지금 메리토크라시라든지 이런 문제는 국민의힘만의 그 정권의 탓도 아니고 이들만의 탓도 아니고 우리 사회가 전체가 갖고 있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부동산 정책에 다루는 것도 전 정권의 효과가 낮은 정권에 나타날 수도 있고 이런 거라는 거거든요. 시차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과학적으로 합리적으로 생각을 해야 되지. 이걸 자꾸 정치화해서 이 정권은 이게 못했고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문제 해결 자체가 좀 안 된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우리는 그런 정책 좀 충분히 식상했잖아요. 그걸 왜 반복을 하게 되는 겁니까? 왜 반복을 해야 됩니까? 그래서 그 부분들, 그러니까 정권을 초월해가지고 하나의 정권에서 해결될 수 있는 과제라는 건 없습니다. 계속 이어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바로 그렇기 때문에 사회적 대타협과 협상, 토론 이런 것들이 굉장히 강조가 돼야 되는 거죠. 그런 식의 새로운 정치를 세우는 것, 그게 바로 우리가 많은 분들이 윤석열이라는 구체적인 인물을 통해서 표출하는 욕망은 바로 그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이것으로 제가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